주말 동안 전화를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주말 동안에 일어난 일이 큰 사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네. 미국의 은행이 하나 파산을 했고, 네. 물론 이제 그 전부터도 목요일부터도 약간 이제 증자한다라고 하면서 시장은 네. 막 들썩들썩했었거든요. 네. 뭐 잘 되겠지 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이제 주말에 파산 이야기가 나왔고,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3월 22일 날 FOMC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줄 것이다라는 이제 고용이 나왔거든요. 이 두 가지가 채권 시장을 굉장히 크게 흔들어 놨는데 네. 일단 고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고용은 매크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매크로 상황부터 정리를 네네. 하면 아까 골든하고 물가도 나왔잖아요. 물가도 네. 이제 어젯밤 이제 그러니까 화요일 물가까지 날 같이 이제 그것도 다 같이 정리해 주시죠. 흐름을 정리해 보면 매크로 상황을 먼저 정리하면 네. 사실은 이 두 지표가 1월에 확인한 12월 달까지의 숫자만 놓고 보면은 네. 그래도 이제 좀 안정화돼 간다. 그러니까 조금 아래쪽으로 가서 연준의 이제 긴축에 대한 긴장을 좀 덜어줄 것이다라는 쪽으로 많이 믿음이 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1월 달에 금리도 미국채 10년이 한 3% 초반대까지 네. 3.3까지 빠졌었고요. 네. 아까 뭐 2년짜리 얘기 드렸고 그리고 달러도 약세를 갔고요. 그랬는데 2월 달에 이제 확인된 1월 지표가 일단 미국 일자리가 50만 개가 늘었습니다. 네. 일단 절대 수치가 그때 컨센이 20만 개였거든요. 네. 뭐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일자리가 갑자기 폭증을 해버렸죠. 네. 그러고 나서 임금에 대한 지표도 이게 미국은 연 단위로 리비전이라고 해서 지수들을 가중 조정이나 이거 재산정을 해요. 네. 이게 1월에 들어오는데 거기서 임금에 대한 데이터들도 작년에 조금 빠뜨렸던 게 있어 하면서 절대 수치가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실업률은 여전히 3.4%.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실업률.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너무 뜨겁다. 그러니까 고용이 이렇게 뜨거우니 사람들이 이 임금 소득을 기반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리오프닝으로 서비스업 쪽에 견실함이 있고 제조업은 여전히 좀 힘든데 서비스업이 견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돈으로 소비도 여전히 유지하는 게 아니겠어. 소비도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소비까지 계속 잘 나왔는데 거기에는 이제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조금 더 첨가할 게 있는데 근데 이번 지난주에 금요일날 확인했던 미국의 2월 고용 지표는 네. 일자리 수는 또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그렇죠. 네. 예, 30만 개 이상이 나왔는데 컨센은 역시나 또 20만 개 내외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자 1월도 그랬고 이번 2월도 그런데 안에를 세부적으로 까놓고 보면 주로 어디서 늘었느냐? 여전히 그 서비스업 중심으로 늘었는데 뭐 레저라든지 일반 상점, 식당가 이런 중심으로 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에 느는 질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제가 뭐 그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저교육자, 그다음에 뭐 흑인, 그리고 파트타이머 중심의 파트타이머. 일자리가 확실히 좀 느는 속도가 빠릅니다. 네. 그리고 뭐 이미 많은 뉴스 프로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뭐 빅테크 쪽이라든지 금융기관 관련된 화이트 칼라의 좀 고액 연봉자들은 오히려 지금 감원 때문에 줄고 있어요. 메타가 또 10,000명 감안한다고. 뭐 그런 그것 얘기 때문에 하더라고요. 주가가 네. 오르잖아요 네. 지금. 이런 이야기 그리고 오늘도 뭐 미국의 뭐 식품 유통업체 하나가 또 도산이 나서 몇천 명을 잘라야 하는 SBB도 8,000명 잘린 거. 뭐 이런 식의 지금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래서 고용 지표의 질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여기 제가 그림 하나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러시죠.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이게 전년 대비 증감으로 놓고 보는데 이 챌린저라고 하는 게 미국의 이제 감원만 사람을 자르는 것만 레이오프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회사예요. 네. 얘들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이미 누적되어 있는 아까 얘기 드렸던 고연봉 쪽에서 화이트 칼라 중심으로 된 연봉 쪽에서 그 일자리는 잘리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굉장히 빨라지고 있네요. 네. 빨라지고 있는데 실업 수당을 놓고 보면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이제 좀 이지한 잡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쪽으로 엔트리들이 되다 보니까 실업급여는 좀 천천히 올라오는 구조인데 그래서 이번 고용지표의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예상보다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감원에 대한 프레셔는 절대적으로 이 실업급여 쪽에서의 이제 잘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니까 네. 예, 연동돼서 끌고 가는 힘이 나올 거고 또 하나 연결돼서 보여도 그러니까 과거의 실업률하고 이 챌린저라고 하는 감원의 트렌드를 보면 그 감원이 먼저 일어나요, 솔직히. 그거에 누적되어 있는 부담들이 이번 국면이 과거 침체기 정도 수준보다는 아직 높지는 않지만 절대적으로 안정됐던 수준, 미국 고용시장이 굉장히 평탄하다,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수준 대비해서는 스트레스가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맞다. 요게 요 지표 하나 또 보여드릴 만한 재밌는 게 여기 인디드라는 회사가 미국의 고용 전문 이제 분석 그
컨설팅 회사 하거든요. 네. 네. 얘네가 일간으로 데이터를 받고 있어요. 기업들한테. 오. 근데 사람 뽑으려고 이제 이걸 하이 프리퀀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요즘에 자꾸 하도 데이터의 정밀성, 정확성, 뭐든지 빠른 걸 좀 중시하다 보니까 그렇죠. 일간으로 집계하는데 그래서 사람 뽑는 거에 대한 조사를 매일매일 올리는데 이 수치가 이번 올해 들어와가지고 기울기 보시죠. 기업들은 이미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 일자리가 후행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보고 미국 경제가 양호하고 이 타이트한 고용 때문에 로랜딩을 얘기했지만 네. 작년부터 높은 금리, 원자재 가격, 외환 시장의 거래 비용들이 쌓여 있는 기업들은 실적도 나빠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사람을 덜 뽑겠다. 이 안에 있는 바 차트가 러셀 3,000개 기업들한테 어닝 콜 할 때마다 니네들 지금 고용시장 레이버가 쇼티지 그냥 타이트하냐 사람 없냐 니네 힘드냐 조사했더니 작년에 한참 타이트할 때는 300개 이상 없이 한 10% 이상이 우리 사람 못 구해서 힘들어 죽겠어요 했는데 요번 1분기 콜에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30개 업체로 급감을 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많은 분들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보이는 숫자만 놓고 보면 눈앞에 보이는 숫자는 팩트로 좋아요. 일자리가 뭐 50만 개, 30만 개씩 느는. 그렇죠. 네. 근데 질적인 부분과 실제 그 고용을 책임져야 될 기업들의 환경은 제가 인포메이션 출연할 때마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매크로 코스트 뭐 인덱스 같은 거가 있어서 누적되는 거시경제 비용의 그 부담은 올해 상반기에 집중될 거다. 그 딴에서 놓고 보면 지금 기업 활동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파트타이머 이런 거 뽑아가지고 미국 고용이 지금 질적으로 좋을 거냐? 아, 전 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도 지금 하나 추가를 하면 네. 사실 나 이제 뭐 이런 분석은 우리 윤여삼 의원 분석해오면 이제 그런 거나 보고 내가 직접 분석은 안 하잖아요. 네. 근데 하도 오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감으로 아는 것들이 있잖아. 하도 오래 보면. 근데 전 4% 단위 넘어서면서부터 제일 우려했던 거는 기업도 그렇고 네. 가게도 그렇고 마지막 자빠질 때까지 안 자빠지려고 버텨요. 그게 최소한 6달에서 1년이야. 그러니까 레깅이 나오거든. 난 지금 그게 이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다 버텨서 이제 한계까지 와서 인계치에 와서 이제 터지기 시작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요번에 고용 지표 보면서 아, 가게가 이제 더 못 버티겠구나 하는 걸 난 그 고용 지표 보고 느꼈어. 경활 참가율이 늘었어요. 네. 그래 맞아요. 그걸 봐야 되거든. 사람들이 집에서 그동안 받아놨던 돈으로 막 쓰다가 안 나가고 미국 사람들 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 네, 그렇죠. 네. 주머니 꽁돈이 있어. 안 하고 놀다가 경활 참가율이 늘었다는 얘기는 돈 다 떨어졌다는 얘기거든. 노동 참가율이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가 또 실업자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고용지표에 제가 빠뜨린 거 하나가 네. 실업률이 3.4에서 3.6. 올라갔잖아요. 3.6이라는 숫자도 아직은 낮아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0.2% 포인트가 일자리 늘어난 거에 비해서 실업자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고용의 이제 타이트함이 느슨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고 그 실업률 오른 거 하나만 보고 그날 뭐 미국 은행 파산 이슈도 메인이었지만 네. 고용 지표 발표 났을 때 제가 시장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 지표 확인하자마자 그냥 금리가 바로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빠졌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이미 고용 시장의 견고함은 이제 타이트하다라는 표현을 썼죠. 사람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슬슬 루즈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브리지 커브상의 구인율, 네. 경활 참가율이 늘면 구인율은 뚝뚝 떨어져요. 이제 맞아요.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일간으로 보이는 데이터도 보시면 기울기가 제법 아래쪽으로 솟구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시그널을 받고 어저께 이제 물가는 컨센에 거의 부합했어요. 네. 그냥 전월 대비로 0.4의 헤드라인 기준, 전월 대비 0.4의 전년 대비로 6%. 아직까지는 6을 깨지 못했다. 그게 좀 찜찜하긴 한데 또 하나 더 찜찜한 건 얘였죠. 이 그림 보시면은 여기 나우캐스팅이라고 미국의 클리블랜드 페드가 가장 물가에 대한 예측력이 높은 모델을 계속 가동하고 있어요. 네. 이거 보고 많이들 힌트를 얻으시는데 클리블랜드 페드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근원 물가라고 하는 이게 진짜 물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에너지랑 식품 가격 네, 제외해 놓은 그 나머지 지금 수요 쪽에서의 인플레 압력을 보시면 전월 대비해 가지고 떨어지지 않을 거다 했는데 진짜로 안 떨어졌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남아 있는 미국의 지금 통화 정책의 부담 요인이자 허들이죠, 사실. 네. 이것만 놓고 보면 또 전통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지금 미국의 금융 불안이 은행이 파산하는 정도 금리 스트레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멈추면 안 된다라는 콜들을 또 하는 분들은 이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되는 경로 자체는 확보했지만 네. 적어도 페드가 시장에 지금
점도표라든지 시장의 선도금리에 녹아있는 기대치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 정도가 지난주 파월이 의회 가서 발언했을 때만 해도 그리고 일부 IB들이 일제히 뭐 이번 달 50bp 인상에 5.75, 뭐 6%까지도 콜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랬다가 지금 그 기대가 이번 달은 뭐 동결뷰까지 뭐 심지어는 일부 IB들 중에 또 뭐 활레발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인하콜도 나왔어요. 그렇죠. 인하콜도 나왔지만 거기까지는 좀 그건 좀 정신 나갔고. 그래서 지금 시장 기대는 이달 25에 터미널 레이트는 5.5까지 가느냐 마느냐의 싸움 정도. 5.5요? 네. 지금 12월 전도표는 5.25인데 거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는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승부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음 주 어떤 거죠? 25bp 인상에 대한 이제 시장의 기대가 이제 좀 상당히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근원물가 중심으로 지금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요것만 보면 좀 더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연준의 점도표상으로도 파월 의장이 의회 연설에서는 우리가 시장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좀 더 높은 경로를 제시하겠다는 발언까지도 했어요. 심지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난 12월 달에 5.25 상단, 그러니까 5.1 중간값으로 5.25 상단까지 제시해 놓은 거를 5.5에서 5.75까지도 높일 수 있다라고들 봤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5.5까지 올려놓는 것도 연준이 정책의 의도라든지 아까 칼을 뽑지는 말고 이게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5.5까지는 제시할 수 있는데 그리고 파월 의장이 말을 되게 잘해야 될 거예요. 예쁘게. 그러면 예쁘게. 그러니까 이거야. 못되게 하면 시장 흔들릴 거고. 점도표에서 터미널을 예를 들면 6까지 올려도 괜찮아요. 난 6으로 올려버리면 좋겠어. 올려버리되 실제로 금리를 올리는 거는 천천히. 그러면 또 욕하실 거잖아요. 욕 안 하죠. 그리고 점도표 이렇게 해놓고 얘들 또 안 한다고 하면 또 욕하실 거잖아요. 잘하는 거지. 아, 그래요? 통화 정책은 그건 통화 정책은 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윤여삼 연구위원은 알겠지만 네. 연준 의장의 입이 200bp예요 원래. 입이 200bp라고. 근데 이 사람은 마이너스 200bp야 지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지금 잊혀진 이름 중에 한 명이지만 ECB 총재를 했던 드라기가 네. 드라기 입으로 500bp 그 사람. 맞아요. 그 양반이 실제로 액션을 안 하고 말로만 시장을 자지우지해서 그걸로 또 힐난을 받긴 했지만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진짜 카드를 쓰지 않고도 카드를 무지하게 쓰지 않고 잘했지. 이 구두로만 시장에 그 효과를 주는 것도 굉장한 사실은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 이름이 마리오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오 드라기였잖아. 슈퍼마리오로 통했죠. 말 잘한다고. 예, 그 얘기까지 했는데 파월 의장은 다음 주에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 겁니다.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2월 달에 그 양원 1원 고용을 모르고 디스인플레를 얘기했다가 이번에는 이틀 뒤에 미국의 그 뭐 한 10위권대 은행이 파산하는 걸 또 모르고 그렇죠. 50bp 인상의 가능성을 여는 발언을 해서 작년에 뭐 구조적으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 템퍼러리 그 오판 인정하고 급격하게 금리 올린 실수보다 아마 이번에 2월 FMC와 이번 그 의회 보고 이 두 번의 미스도 무지하게 컸어요. 명성에 아마 크게 이번에 누가 미스 될 것 같아요. 컸어요. 그럼 윤현님이 보시기에는 FOMC 별일 없으면 점도표는 터미널 레이시 5.5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일단은 보고 그 계신 정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거기까지 올리는데 마켓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달 25를 하고 터미널 레이트 5.5까지 오르고 그 외 나머지는 크게 건들지 않으면서 유동성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뭐 아까 QT 얘기도 하셨지만 네. 그쪽에서의 그 유연성을 조금이라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미국의 2년짜리 금리가 아까 뭐 60bp나 빠지고 뭐 엄청난 변동성을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그 기대를 그냥 시장이 수용하고 주식시장이 좀 안도하고 가려고 하면 미국채 2년 금리는 2.25에서 2.5% 사이 4.25에서 4.5% 정도 사이에서 좀 안정화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미국의 터미널 레이트 대략 5.25에서 5.5를 가느냐 싸움 정도 수준이면 한 100bp 정도 하회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지금 오버킬이거든요 사실. 오버해서 지금 연준이 무리해서 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2년 뒤에 연준이 움직일 수 있는 통화정책의 버퍼룸 정도 100bp 정도 낮은 정도 수준이면 그 정도면 주시장도 또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파월이 말실수를 해서 미국채 2년이 4.5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미국의 다음 SVB는 어디냐 어디지? 소리 나오지. 예, 그쪽으로 아마 또 스토리가 흐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채권 시장이나 이렇게 보면 좀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크레딧 스위스가 무너지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전반적인 있거든요. 일반 직전이죠, 지금 뭐 그럴 것 유럽 시장 같은데.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연준에서 BTFP 예, 네. 그러니까 뱅킹 텀 펀딩 프로그램이라고 네. 해서요. 그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네네. 그게 뭐냐면 작년에 우리나라 4분기에 유동성 위기 때 레고랜드죠. 그때랑 사실은 되게 유사한 거예요. 하느니 그렇죠. 그때 금융기관들한테 긴급적으로 니네 갖고 있는 채권 담보로 맡기면 우리가 대출해 줄게. 그걸 IP라고 하거든요. 네. 리퍼체이스먼트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네. IP 그러니까 한매 조건부 내가 그거 받고 담보로 대출해 주는 그게 미국에서는 원래대로라고 하면 시가로 그 채권을 선정해서 대출액을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요번에 SBB도 사실은 아니 안전한 채권 들고 있었는데 지금 흑자부도난 거거든요. 걔네 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그 채권에서 평가 미실현 손익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아직 제대로 디폴트 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서 난 손실만 가지고 걔네들 실적이 나빠지니까 이 은행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촉발된 건데 네. 가지고 있는 게 국채 아니야. 그래서 그 채권의 담보력이라는 거죠. 그거 자체를 장부가로 인정해줘서 니네가 필요하면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두 가지가 들어왔잖아요.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하고 나서 두 가지가 들어온 게 예금자 보호를 원래 25만 달러까지만 보장해주는 우리나라는 5천만 원까지긴 하지만 네. 미국은 25만 달러인데 그걸 전액 보장해주겠다. 일단은 결제 시스템 아까 정확하게 소장님이 저하고 대화하면서 얘기도 했지만 결제 시스템이 이거는 리만하고 달라요. 리만은 IB라고 하는 자기 책임하에 투자를 하는 그건 진짜 망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음이 좀 있는 하정인데 그때도 뭐 여러 공적 자금이 들어갔지만 이건 결제 시스템상의 리스크였기 때문에 좀 더 적극성 있게 예금자 보호도 들어갔고 그리고 유동성이 생긴 이 채권의 담보력 훼손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BTFP를 통해서 보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로 지금 미국 증시는 그 이후로는 좀 그래도 낙폭을 방어하면서 어제 이제 백크런이 그리고 어제는 없었다라고 하면서 올랐죠. 네, 올랐죠. 어제는 올랐고 근데 이게 끝난 거냐? 저는 지금 정도의 사태를 놓고 보면 딱 핵심은 이거예요. 아까 제가 넌지시 얘기했지만 이건 미국판 레고랜드다. 네. 중앙은행들이 네. 무리한 긴축이라는 가스를 가득 채워놔서 사실 작년에도 우리도 그랬어요. 그럼요.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그 대출 시장 전체 레버리지 시장의 제일 핵심인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그 가스가 가득 차 있는 방에 그냥 불꽃 트리거 하나 딱 된 게 그 레고랜드라고 하는 그렇죠. 그 2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미약한 불꽃이 그렇게 터졌는데 미국은 그 사이즈가 좀 크죠. 미국의 뭐 10위권 수위 내에 있는 은행이 지금 파산한 상태니까 네. 그렇다고 해도 그 본질은 미국도 유동성 단에서의 리스크였고 이게 크레딧 이벤트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않게 미시적인 대책들이 들어갔고 네. 연준이 그래서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하거나 그럴 정도의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난 인상도 못 할 것 같아. 뭐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서로 토론을 해야 될 이슈긴 예, 한데. 왜냐면은 이거를 거시경제 물가 쪽에 대한 부분을 아예 포기할 거냐 뭐 이거에 또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좀 건너뛴다고 해도 지금 그래서 미국의 금융시장은 2008년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기억하십니까? CDO, 네. CDS.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의 파생 그러니까 비클들이 막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느 놈한테 어느 정도 부실이 터질지 모르는 그 섀도우 뱅킹 이슈가 되게 컸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장치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그러니까 안전한 채권에서의 담보력 훼손 정도의 이슈로 저런 사태가 벌어진 거니까 네. 미시적인 정책들이라면 우리나라 작년에 4분기에 레고랜드 넘겼을 때처럼 미국도 조금 스무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쪽에 기대를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대신 이제 금리 쪽에서 자극을 더 주는 것도 무리하다라는 의견 때문에 이달 뭐 동결 의견들을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네. 내기도 했지만 그 골드만삭스도 그리고는 5월, 6월, 7월 올려서 5.5는 간다 뭐 이러고는 아하. 내놨는데 아, 아니, 근데 약간 시점의 문제였군요. 그러니까 추가로 더 올리느냐 마느냐는 그건 그다음 문제고 지금 이날을 들어가는 거는 오바고 이번에는 지금 금융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결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이제 기본 생각이고 네. 그 다음에 뭐 금리 인하 구조 들어간다거나 그냥 스톱으로 그냥 이렇게 간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지금은 지금 저 상황에서 금리 올린다 소리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 뭐 이게 저도 그런 걱정이 좀 드는데
크레딧 스위스 문제가 이제 작년 10월에 터졌지 않습니까? 네, 걔네도 이게 또 영국, 유럽 이렇게 유리 그렇죠, 온다라고 그렇죠. 했을 때 운용 문제죠, 걔네들. 네. 운용에 대한 평가 손실이 걔네가 많아서.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 은행도 운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거를 뭐 국채를 샀든 회사채를 샀든 뭘 샀든 사실 만기 관리 잘 못한 거고 맞아요. 이렇게 뭐 올라갈지 뭐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5개월 지나서 미국 은행이 터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리는 계속 올릴 거다. 아직은 좀 올릴 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저도 계속- 굉장히 스트레스 구간이라는 네.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또 금방 내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일종의 연준의 또 스탠스는 올려놓고 내년까지 쭉 가겠다라는 거니까 그 말을 믿어본다라고 그 말 믿으면 할 수 있다 없다는 오케이, 믿으면. 차후 문제고 응. 그러면 작년 10월에 크레딧 스위스가 터졌고 5개월 만에 미국 은행이 터졌는데 금리를 더 올려서 5개월 동안 끌고 간다? 그러면 다른 게 안 터질 것이다라는 보장을 할 수 있겠느냐? 맞아요. 거기에 안 대한 되죠.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렇죠.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궁금증 갖고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아까 그러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많이 열려 있는 상태고 네네. 다음 주에 연준이 25bp 정도 올린다는 게 또 컨센으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어저께 네. 이제 미국 지표들을 확인하고 나서 그 텐션은 다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 또 뭐가 터질지 몰라요. 또 지금 이제 SVB 말고 눌려서 그렇지만 실버게이트라든지 뭐 그렇죠. 시그니처 뱅크와 같이 가상 자산에 주로 연계되어 있는 금융기관들의 리스크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실물 경제 쪽에서 그 벤처나 스타트업 쪽, 그러니까 지금 닷컴 버블 때랑 또 유사하게 비교 그 특성을 보는 분들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그 한계 기업들은 조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네. 걔들이 지금 이 높아진 원가 환경에서 그 빅테크들도 바람을 줄이는 국면에서 영세한 미국의 스타트 업체들 그 실리콘밸리 안에 있는 진짜 그 회사들 네. 걔들은 괜찮을 거냐. 걔들은 사람을 줄이는 게 아니라 회사가 망해 나가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리스크들이 있어서 네. 그런 리스크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연준이 멈춰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렇죠. 80년대 볼커는 미국이 아주 심각한 경제 침체에 들어가면서도 그 앞전에 연준 의장이었던 아서 번스의 미스라고 하거든요. 그 실수에 대한 대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혹독한 20%가 넘는 기준금리를 연방금리를 올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 유사성을 보는 분들도 아직도 남아서 지금도 연준이 멈추면 안 된다라고 콜을 하는 전통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통학자들이 내가 보기엔 좀 바보들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를 써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그 2차 석유 파동 때하고 지금하고의 물가가 간 이유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 부분도 있어요. 예. 2차 석유 파동 때는 1차 석유 파동 때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래서 야 유가 이제 내일부터 2배 이러고 난 다음에 2차 석유 파동 때가 50% 인상 또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50%인가 그래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계속 두들겨 맞았거든. 네. 그래서 실제로 올린 금액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자 근데 지금은 갑자기 그런 외부에서 들어온 충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스템 내에서의 문제였지 이번에는. 아니 뭐 그리고 일단은 팬데믹 때 과도한 유동성이 유발한 것도 있고 그렇죠. 뭐 공급망 충격도 있고 다 있지만 저는 그냥 아주 본질적으로 하나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7, 80년대는 미국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성장성이 좀 담보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이랑 고열이 났을 때 그런 극약적인 처방을 내려도 청년 경제는 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네, 성장률 그러니까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굳이 사람으로 비교하자면 그때는 청년이었죠, 미국이. 네. 그렇죠. 청년이었죠. 그리고 물가도 그때는 스파이럴이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극약 처방이 좀 들어가도 견딜 수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은 아유 안 돼요. 이번 국면에서 제가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도 지금 소장님도 인정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물가에 대한 고착성 뭐 탈세계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요인들을 제시하고 뭐 저도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지만 그 반대급부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한 얘기는 그거 어디에도 없어요. 내년까지 뭐 대단하게 유의미하게 올해도 노랜딩 정도 얘기한 거지 미국 네.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상회할 정도로 양호한 그로스를 뽑을 거냐. 물가는 우리 모두에게 비용이에요. 네. 물가는 모두에게 비용인데 우리의 연봉이 그걸 따라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하면 네. 그 인플레이션이 유지 가능할 거냐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게 소득 대비 인플레이션이 유지 안 되는 나라들은 저기 우리 자주 얘기하는 나라 있죠. 베네수엘라라든지 그런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선진권역에서는 그게 장기간 유지된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지금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꼴대 옮기자, 인플레이션 타겟 올리자 이 얘기라는 걸 쉽게 또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 타겟은 좀 올려야 돼. 올해를 2% 타겟으로 가면 되겠어. 네, 그러니까 그게 미치겠네. 중기적인 장기적인 시각들을 봐야 되니까 이번 만약에 6월 달까지 미국의 물가가 앞자리가 4자를 깨느냐 정도까지 기저효과까지 반영해서 그 트라이를 못하면 네. 8월 달 잭슨 컨퍼런스 때 그 인플레이션 타겟을 상향하느냐 중립금리가 그래서 레벨이 높아진 걸 인정하느냐가 최대 화두가 될 거고 그게 만약에 그런 현실적으로 넘어가 버리면 올해 시장 제가 감히 얘기 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뭐 채권 전문가로서 뭐 여기 주식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네. 올해 주식시장 없습니다. 음. 함부로 얘기 드리지만 왜 그런 얘기를 쉽게 얘기하냐면 네. 중립금리 자체가 올라가는 게 경제가 견고해서 아니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가 때문에 그걸 건든다고 하면 소득에 대한 뭐 보장 없이 그거 쉽게 그렇죠. 올렸다가 음. 치러야 될 그러면 그 말인지 기준금리가 상당 부분 올라가서 되돌아갈 수 있는 룸이 굉장히 제약된다는 얘기기도 해요. 누구는 인플레 타겟이 3%니까 3% 하회하는 물가만 가도 금리를 낮춰줄 수 있지 않아요를 얘기하지만 그렇죠. 그걸 그쪽 개념보다는 이 장기적인 인플레 수준이 올라온 거에 따르는 중립금리 적정하다 보는 금리 수준도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의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비용을 감내하면서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소득을 거둬야 되는데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그럼 굉장히 매서운 긴축의 여건이 상당히 오래갈 수 있는 백그라운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3% 하면 금리 낮춰주면 되지 쉽게 생각하시겠지만 중립금리가 그걸 또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려운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 네. 그래서 오늘 방송 듣는 분들한테는 지금 단기적인 시각에서 아까 그러면 SBB 사건은 다 끝난 거냐 모든 게 저 그림 하나 딱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그림이 뭐냐면 지금은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에 무조건 선도적으로 움직인다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주가 변동성보다 채권 변동성이 훨씬 극렬했고 컸죠. 예, 네. 극렬했고 이게 바로 채권의 변동성이에요. 네. 모브라고 돼 있죠. 네. 이게 메릴 린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BOA죠. 걔네들이 추정해서 만드는 금리의 내재 변동성이고 빅스는 뭐 잘 아시잖아요. 네. 주식의 이제 위험 지수인데 요즘 2021년 들어오고 나서 보시면은 모브가 훨씬 액티브 훨씬 변동성이 큰 데다가 최근에 바닥 잡고 움직이는 패턴이나 안정화되는 징후에 대한 시그널링도 빨라요. 빠르네. 왜 그럴까요? 이게 연준이 만들고 있는 이 유동성과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 금리 변동성 쪽에 먼저 녹아 들어가는 거고. 채권에 먼저 그렇죠. 가고 그래서 그것도, 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거 찾아보시면은 무브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블로그나 뭐 사이트들이 꽤 있어요. 네. 예, 뭐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매크로 장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최소한 내가 봤을 때 아직 주식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얘가 지금 얼마죠? 예, 140 언저리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얘가 최소 한 120 정도 레벨까지 정도는 내려왔다라는 정도를 확인하는 정도가 돼야 위험 자산들도 조금 더 그러니까 안전 자산인 채권이 안정되지 못했는데 네. 위험 값을 높인다. 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다음 주 FOMC 봐야 되고 파월이 얼마나 말을 이쁘게 하느냐. 그리고 그의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기대. 그리고 6월 달까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안정화돼서 그 인플레에 대한 고민들을 덜어낼 수 있느냐. 그래야지 하반기에 장이 있지. 사실 많은 분들이 1월 달에 증시 반짝 올라갈 때, 야, 이 분위기에 뭐, 모르겠어. 지금은 당장 즐겨야지 했다가 정말 인디언 썸머처럼 빨리 좀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주가가 엄청 급락하고 전저점을 깨고 그러진 않았지만 계속 불편하고 찜찜하고 네. 큰 틀에선 주가 바닥 잡았다라는 얘기는 저도 했습니다. 주식 전문가가 아닌 저도 얘기했지만 금리단에서 이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미국의 유수의 은행이 망했어요. 네. 아까 말대로. 네. 그리고 그 리스크가 뭐 앞으로는 안 터지겠습니까?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파월 의장조차도 이틀 뒤에 그 은행이 파산할 거를 모르고 의회 가서 금리 이달에 50bp 올릴 수도 있습니다를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뭔가 기준점을 두고 가야 되고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저는 그냥 간단한 지표 하나로 여러분들이 또 보실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채권 변동성이 얼마나 또 레벨을 두고 조금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 정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채권 시장이 굉장히 지금 변동성 크게 움직였잖아요. 네. 그런데 채권 금리는 또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채권 뭐-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안정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제도 미국채 10년물, 2년물 보면 뭐 변동폭이 주식보다 훨씬 컸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뭐 무브지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는 아직까지는 안정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아까 3일 동안 미국채 2년짜리가 한 달 100bp 올린 걸 다 돌렸는데 금융위기 때보다 심한 변동성. 어저께 또 30bp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주식보다 훨씬 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그래서 공교롭게 3.9까지 떨어졌던 미국채 2년이 아까 제가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좀 안정화되는 쪽에 대한 생각하면 미국채 4.5? 4.25에서 4.5 사이. 네. 딱 지금 4.3, 4.2대 그 후반에 올라왔어요. 4.3 그 언저리에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중심을 잡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그 노력이 반영이 되면 아까 그 채권 시장 변동성 지표가 낮아질 거고 또 하나 여기서 연계해서 같이 볼 만한 게 그림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되게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네. 작년부터 원래 미국 금리하고 달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강세가고 미국 금리 떨어지면 달러 약세가고. 근데 유구한 역사를 보면 꼭 그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처럼 미국 경제에 대한 약간 견고한 신뢰성과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압박이 들어올 때 달러와 금리가 같이 움직여줬는데 최근에 금리가 빠지니까 유동성 측면에서 좀 안도하고 연준이 또 이제 통화 정책 무리하지 않을 거라고 주식시장에 기대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시그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달러가 요 근래처럼 그래서 금리 빠질 때 같이 떨어져서 약세를 가주면 그러면 아직까지는 통화 정책에 대한 뭐 기대라든지 그런 메커니즘 측면에서 그래도 여기서는 좀 또 바텀 피싱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왕복 달리기 시장이라고 하면 올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속 게임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좀 떨어졌을 때 또 살 만한 기회를 엿보는 게 맞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그런 접근을 저도 뭐 잘못됐다고 뭐 얘기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달러랑 채권이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네, 금리랑 네. 금리랑 금리가 떨어질 때 달러가 같이 떨어지면 네, 네. 그러면 이제 연준 정책에 대한 뭐 기대라든지 이런 쪽이죠. 근데 금리가 빠지는데 달러가 올라가. 그건 달러 지수 기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전일에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경제는 선진국인데 주식시장은 늘 이머징 취급당하는데 특히나 환율이 그렇잖아요. 전일에 달러 지수 자체는 약세에서 아침에 엔화는 절상가서 일본 증시가 제일 약세로 출발했었어요. 네. 왜 그러냐? 일본은 전형적으로 통화 가치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식시장이 움직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또 한국은 또 글로벌 증시의 ATM기 역할을 한다고 또 외환시장이 어저께 또 불안하게 움직였잖아요. 또. 굉장히 불안했죠. 달러는 그러니까. 강세였는데 원화는 약세였고. 그러니까 코스피가 어저께 그 코스닥이 지수가 그렇게 망가졌는데 사실은 그래도 오늘 시장에 이 반전을 기대하고 배팅해 볼 만했던 건 달러 지수 자체가 그렇게 어저께 강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만 또 워낙 특유의 그 예, 변동성에 그랬죠. 취약해서 우리나라만 빨리는 게 좀 컸지. 그리고 일본은 엔화가 절상돼서 빨렸고.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도 이 금리와 달러의 상관관계를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6월 달까지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디서 브레이크를 잡고 이 올해는 결국 그래서 그 페드가 모든 걸 망치지 않을 거라는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야지 좀 투자를 좀 안정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증거는 금리와 달러가 서로 이제 엇갈리기 시작할 때 특히나 금리는 오르는데 달러가 약세인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는 뭐 미국 펀더멘탈이나 뭐 다른 논리로 설명해야 되는데 금리가 빠지는데 달러가 올라. 이거는 뭐냐? 극단적인 안전자산 선언입니다. 시장 다 박살난다. 그 징후가 네. 나타나면 거기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무조건 포지션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번 국면에서는 아직 그러지는 않았어요. SBB가 파산을 해도 이번 국면은 안 그랬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이 또 약간 미국채 시장의 변동성 줄이면서 중심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지금 주식시장도 아직 뭐 하루 웃고 하루 울고 하고 있지만 그런 식의 좀 반전 계기도 찾는 건데 이게 어긋났을 때는 근데 이제 이번 SBB에서 달러가 굉장히 안정적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번에. 네. 근데 안정적이었던 이유는 미국이 월요일 날 경제 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에 모든 예금 100% 전액 맞아요. 보장이란 게 발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안심을 시켜준 거잖아요. 굉장히 적게 잘했거든. 그게 정책 효과죠. 예, 적게 굉장히 잘해줬고 그래서 시장이 열렸을 때 달러가 안전했고 그리고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네. 뭐 우리만 좀 고생했는데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질문 이제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네, 이제 한 가지 내 질문을 이제 거의 뭐 마무리하는 질문 비슷하긴 한데 나로서는 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유럽에서 CS도 지금 계속 큰일 난다 그러고 그리고 유럽은 미국하고는 달라서 결제은행, 투자은행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CS가 지급 결제를 하는 상호은행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거 자빠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거기도. 그런데 그러면 지금 경제 위기가 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뷰를 듣고 싶어. 저는 원래 작년부터 올해를 전망할 때 그러니까 작년 하드랜딩 콜들도 꽤 많았는데 네. 심각한 침체는 아닐 거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연착륙 마일드 정도? 리세션 네. 아니 그러니까 연착륙보다는 뭐 다 미묘한 표현인데 네. 연착륙은 좀 그래도 긍정적 파지티브한 부분이 많고 마일드 네. 리세션도 약간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그 파지티브하지만 정도면. 그래도 조금 더 나쁜 건 나쁘다는 정도를 인정하는 수준에서의 어려움 정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수준이 미국 성장률 0%대 초반 정도 봤는데 최근에 뭐 1% 이상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네. 노랜딩까지 얘기했는데 근데 저는 아직도 나쁜 건 나쁘다. 그리고 아직 리세션 단에서 아주 심각한 침체를 얘기하기에는 징후들을 좀 더 봐야 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이제 고용도 좀 나빠질 거고 그 다음에 뭐 소비 쪽에서도 지금 뭐 일시적인 정책 뭐 지방 정부가 뭐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1월 소비가 좀 일시적으로 좋았던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좀 힘이 빠지지만 아직도 이지머니라고 하는 과잉저축이 1조 달러가 넘게 있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타임렉이 얼마나 좀 끌고 갈지 보통 저희는 1분기면 끝날 거다 봤는데 아직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세금 환급도 8천억 달러.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모든 현상들을 놓고 보면 올해 분명히 지금 뒷달에 조금 더 실물 경제는 나빠질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확 꺼질 거냐. 이번에 SBB가 망한 걸 보면은 경제도 뭐 그 레리 서머스가 쓰는 표현 중에 서든 스탑이라는 단어가 있고 네. 이다가 한번 그냥 뚝 멈출 거다. 근데 거기에 제일 원동력이 되는 게 패드다. 근데 레리 서머스는 웃기게 패드는 근데 물가 잡으려고 금리는 6%까지 올려야 돼. 이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 치매 온 것 같아. 옛날에 천재였는데. 그러니까 6%까지 올려서 물가를 잡으면서 경제는 희생해야 돼. 그러면 올해는 주식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경제가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는다. 네, 그 정도는 그러니까 아닐 난 거예요. 사실은 그 조금 하드랜딩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아까 그러면 레리 경제가? 서머스랑 비슷하신데요? 아니, 하드랜딩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가 제일 불안해하는 거는 시스템 위기가 올 거냐. 그러니까 하드랜딩이라고 해도 2008년처럼 그런 이게 금융기관들의 시스템 그 위기가 아닌 전력으로 경기 침체는 관련 없어요. 관계 없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하드랜딩에서 경기 침체가 좀 세게 오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은 호재야. 그쵸, 돈 금리나 따라 들어가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돈 그건 풀린다고. 호재. 근데 그게 아니라 시스템 위기로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면 지수 같이 내려가거든요. 방법 없거든.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식시장 뭐 현 수준도 고점에서 많이 빠졌지만 30-40% 또 빠지는 또 거죠. 빠져야죠. 그래서 뭐 지옥이죠. 이게 은행이 지금 미국에서도 은행에서 문제가 생겼고 유럽에서도 지금 은행에서 문제가 생기고 은행에서 지금 금융단에서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금융이 터졌다가 이제 무슨 나스닥 기업들이 터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게 난 이게 불안해요. 지금 은행들이 양쪽 다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조금 불안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매크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여기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어려운 내용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내 일상과 딱 와닿지가 않아서 조금 납득이 안 되시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저희 같은 사람들도 사실 아니 미국의 은행이 망할 거라고 진짜 저도 지난주까지 몰랐어요. 아무도 생각 못했죠. 노이즈들은 나오고 네. 했지만 네. 그러니까 올해는 아까 뭐 서든 스탑 얘기도 했지만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상에서 내가 좀 평소에는 잘 안 봤지만 이런 위기의 가능성이 있는 국면에서는 그리고 소장님이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정도의 리스크들을 좀 봐야 되면은 거기에 걸맞는 지표들을 한두 개는 봐야 돼요. 진짜 한두 개라도. 그래서 제가 진짜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 최근에 하이드 스프레드가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아, 아직 굉장히 미묘한 수준이긴 한데 그렇죠. 이게 또 올라오기 시작하면 또 급격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은 국채니까 네.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있지만 이런 약간 위험 자산들의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네. 이런 신호들은 또 어떻게 잡아야 되나? 아까는 이제 달러랑 채권 금리가 같이 채권 가격도 오르고 달러도 강세가 나온다.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채권 쪽의 안전자산을 보시는 입장에서 좀 알죠. 봐야 될 지표들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면 우리 조금 조심하자. 네. 아니면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네. 법칙이 있습니다. 7의 법칙이요? 법칙이라고 해서 아, 700bp를 넘으면 700bp. 예,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아까 얘기하셨던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그죠? 예, 근데 그게 뭐 과거의 침체기 때 특히나 이제 그 기업들 쪽에서의 아주 심각한 뭐 줄도산 네. 그 임계치가 그 정도고 그걸 거기서부터 이제 뭐 한 50bp 단으로 올라갈 때마다 지수는 10%씩 빠집니다. 어느 그러니까 정도가 있어요? 지금? 지금 지금 근데 500bp 500bp 조금 네, 넘었습니다. 조금 그리고 지금 한 주 동안 거의 한 80bp 이상 올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딱 SBB 망한 날 그 50bp가 올랐고요. 근데 500bp면 이제 약간 이제 뭐랄까 경보음 정도 알리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미용, 되고요. 미용. 예. 네. 그리고 600bp 단부터는 이제는 이제 그 500bp 때가 주의보, 네. 600bp 때부터는 경보입니다. 경보. 경보. 거기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뭔가 커튼도 치고 등화 관제도 하고 액션 예, 옛날 얘기죠. 예. 네. 그런 액션들이 좀 나와야 됩니다. 음. 그래서 600bp가 넘었을 때부터는 위험값을 올리는 쪽보다는 그때부터는 뭔가 이슈가 있어서 뭐 정책들이 그러면 또 받쳐주려고 할 때마다 600bp 아래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포지션을 조금 더 줄여가는 기회로 삼을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바텀 피싱을 할 건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키라인이 해야 되고요. 되겠죠. 그래서 승부는 사실 600bp예요. 700bp 네. 가면 끝난 자빠진 아니 거예요. 끝난 거지 그거. 예. 그 미국은 700bp라는 스프레드를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고 유럽이 작년에 한참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스 가격 급등할 때 네. 유로존의 판 유로존이라고 해서 동유럽까지 다 쳐준 하이힐드가 700bp 근처를 갔어요. 680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빠지는 줄 알았어요. 유럽이 그때 그러면 실질적인 침체다라는 얘기를 그런 거 갖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는 사람이니까 아직은 시스템 리스크 얘기를 안 한 것도 딱 이런 지표들도 좀 보조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시스템 리스크까지 가능성을 보느냐. 그 여러분들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까지 다 찾아봐야 되느냐 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숫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여러 보고서를 통해서 보실 때마다 좀 점검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